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운의 홍기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금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어떤 조항을 들어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의 물건의 표시에 관한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 잘못 작성하면 피해는 누가 봐? 임대인이 본다. 내가 실제로 전입신고한 부분은 103호예요. 근데 임대차 계약에서는 203호로 돼 있어요. 보증금도.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임대인이 보증금 안 줘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몇 호로 해야 돼요? 나는 103호 임차인인가요? 203호 임차인인가요?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 입장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임차할 만한 그 물건이 임대차 계약상 임차 목적물로 잘 표기가 되어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미 여러분들은 이 앞강의를 다 보시고 오셨겠지만 꼭 확인해야 될 게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단독주택인지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전입신고가 됐는지 이 부분 이미 확인을 하고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 등본이랑 건축물 대장 꼭 확인한 상태에서 거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대로 잘 적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임대차 보증금 지급 방식이랑 계약 기간 그리고 원상회복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한 5억이다 라고 하게 되면 보통 계약금은 10%인 한 5천만 원 정도를 보통 기재가 돼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 부동산의 가계약금이다 찜을 해놓는다 라는 측면에서 한 50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금액을 미리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계약서에서 내가 100만 원을 이미 냈고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금이 5천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나는 얼마를 내야죠? 한 4,900만 원 우리가 이미 낸 걸 빼고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간혹 가다가 좀 약간 잘못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이미 1,0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계약서상 그 계약금은 5천만 원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좀 착각해서 5천만 원 또 보냈어요. 그 중도금은 없고 잔금은 이 6천만 원 내가 줬던 뺀 금액의 나머지로 잔금을 지급한다 라고 했을 때 일단은 계약금 5천만 원을 냈으니까 계약은 성립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포기하더라도 그 금액 5천만 원만 날리면 되는 상황. 만약에 임대인이 포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5천만 원의 배액을 줘야 되는 상황. 그럼 내가 줬던 1,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난 총 6천만 원을 줬는데 그럼 계약금 6천만 원에 6천만 원의 배액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를테면 그 계약금이다 하게 되면 어차피 제가 가계약금은 뭐라 그랬어요?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증거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약이 성립을 했을 때 본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 중에 일부 금액으로 활용되는 금액이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00만 원을 낸 상황에서 5천만 원의 계약금이다 라고 했을 때는 4천만 원만 내시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거 왜 설명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당연하지만 분쟁 사례가 발생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잔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신혼 그 집을 마련을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뭐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되게 당황했다 이런 썰을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로부터 지금 또 정책이 나왔어요. 10월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좀 부동산 정책이 될 때마다 이 부동산 계약 관계는 조금씩 변동이 있고 임대인, 임차인,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 문제는 분명히 발생을 할 거라고 좀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잔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한다. 근데 5천만 원 내 돈이야. 1억 원만 대출을 받으면 돼. 그래서 잔금 중에 1억 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급을 하기로 한다. 대출이라는 건 꼭 1금융권에서 받을 필요가 있나요? 뭐 2, 3금융권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쟁을 막기 위해서 1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1억 원을 실행하기로 한다. 만약에 이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았던 금액 일체를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요. 정부 시책이라든지 계약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임차인의 지위에서는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요건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잔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이야기, 그걸 대출로 갈 것인지 어쩐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으면 무조건 1억 5천은 뭐 땅을 파서라도 해갖고 그냥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신용대출하고 뭐 어디 은행에서 이렇게까지 특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임대인한테 요청해서 임대인이 허락을 한다고 하게 되면 양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다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효력이 있거든요. 민법은 사적자치 원칙이에요. 계약의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했는지가 어쩌면은 법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그 점에서 제가 좀 강조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계약 기간에 대한 문제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 기간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계약 조건도 그대로 있으면서 내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한다고 하게 되면 3개월 지나면은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니까 2년 동안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가만히 있고, 근데 임대인도 가만히 있어. 아, 그러면은 묵시적 갱신됐네, 이렇게 하면서 그 조금 더 유연하게 거주지를 결정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게끔, 저번 강의에서는 그랬잖아요.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6개월에서 2개월간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2년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때 임차인은 그 2년간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뭐 월세가 따로 있거나 그렇게 됐을 때 지연손해금 약정이 만약에 저쪽에서 요청을 한다, 임대인께서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싫어요 라고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은 어차피 그게 법상에서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결국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월세나 보증금 지급 지연에 대한 그 지연손해금을 정하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만류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양쪽에 다 뭐 계약을 갱신한다, 보증금을 증액한다 이런 얘기가 없을 경우에도 뭐 계약 갱신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조항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뒤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는 효력이 없다던데요? 물론 그 해당하는 내용이 진짜 그 조항에 적용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는 뭐 저희가 판단해드릴 영역이긴 하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 충분히.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원상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전에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원상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기준이 언제냐? 내가 목적물을 받았던 시점. 이를테면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뚫어놓은 구멍이 아닌데 내가 뚫었대, 원상회복해야 된대. 이럴 때 임차인분들도 약간 벙 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도 딱 부동산을 들어갔을 때 싹 한번 동영상 혹은 사진 등을 다 찍어 놓으세요. 특히나 우리 알잖아요. 뭐 여자친구랑 같이 제주도나 이런 데 갔을 때 렌트카 빌렸을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딱 내려서 싹 찍어 놓잖아요. 왜 그래요? 괜히 손해를 지금 배상해라 이렇게 요청 안 받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착한 임대인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임대인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쟁은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혹시라도 그런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자료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 자료를 확보하시라라는 이야기예요. 임대인을 못 믿어서 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을 딱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이사를 갔을 때 현황 같은 거 쫙 한번 찍어 놓고, 혹시라도 장판이 확 찢어져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창틀이 깨져 있는 부분, 타일이 손상된 부분, 그리고 곰팡이가 슬어 있는 부분, 이런 경우에는 미리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다만 이거 좀 교체해 주시던지 하자, 좀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있는데 크게 사는 데 상관이 없으니까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결국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사를 나갈 시점에 임대인이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할지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 그런 거는 미리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원상회복하니까 아까 든 생각인데, 지난번에 제가 부동산을 봐봤더니 여기도 구멍 뚫려 있고 여기도 구멍 뚫려 있고 여기도 구멍 뚫려 있고, 못이 아니라 에어컨 설치를 막 마음대로 바꾼 거야. 그래서 발생한 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도 요새 시스템 에어컨이 다 각 방마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거실에 에어컨 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TV랑 맞닿아 있어서 TV 옆에 에어컨 자리에서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
배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TV를 안 놓을 거기 때문에 여기 놓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에어컨이 아예 없어요. 거의 돌을 닦으셨어, 그 방 안에서. 그럼 이건 어떡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미리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구멍을 뚫어도 될지, 그리고 이게 에어컨 설치할 때 결국은 콘크리트 벽은 뚫으면 원상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상회복 범위는 이사 나갈 때 실리콘으로 막아두겠습니다 에 대한 원상회복 방안까지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다면, 계약서에 써놓을 수가 있다면 너무 좋겠죠. 물론 이거는 당장에 계약서 작성하지는 않아도 만약에 구멍을 뚫어야 될 상황에서 임대인이 동의를 해준다면 그런 방식으로 문자를 남겨놓던가 녹음을 해놓던가 해도 충분한 방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근저당권 말소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진짜 이거는 별표 100만 개예요. 여러분들 아까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가 꼭 확인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건축물대장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즉 부동산 등기부등본, 거기에 근저당이 있어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인데요, 근저당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호실도 여러 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들어가면서 이거 나 보증금 다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있다, 물론 이제 의구가 깨끗하면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게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어.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1순위로 만들어줘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임대인 쪽에 유리한 강의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현 시설물을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고 체결한 계약이다, 이 얘기를 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단 가만히 지켜봐라,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말소를 요청을 안 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1순위가 아닌 거예요. 부동산을 점유하고 인도받고, 그리고 전입신고 당일에 하고, 그리고 확정일까지 받아 놓으면은 일단은 뭐 경매가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순위를 주장할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우선 변제권의 요건이나 대항력의 요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뭐 여기 강의 한번 참고해 주시고,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잔금일에 근저당권상 피담보 채무라고 해요. 피담보 채무를 임대인은 전액 상환을 하고 말소한다, 이 얘기를 꼭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상기, 등기,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제외하고는 내가 잔금일 지급하기 전까지 다른 권리 변동은 없어야만 한다 라는 규정도 꼭 요청을 하셔서 계약서에 박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잔금일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 부동산 등기부등본 어제 떼봤어요. 혹시나 싶어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할 때 등기부를 떼보시고 나머지는 안 떼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대항력이 언제 발생해요? 전입신고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았을 때 발생을 해요. 그 다음날에 발생해, 심지어. 근데 이미 이전에 등기가 돼 있으면요, 그분들이 1등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잔금 지급일 2일까지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 지급하면은 바로 내가 가서 지금 전입신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항력이 발생을 하려면요, 다음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잔금일 다음날까지. 그러니까 이게 잔금일의 다음날까지 다른 권리 변동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잔금일에 잔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이 부동산에서 첫 번째 권리자로 해주세요 라는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인중개사 그런 서류나 이런 거 문구는 다 작성을 해주실 거예요. 잘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근저당권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 요청을 안 하고 2순위로 들어갔어요. 이 근저당은 한 3억 정도가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저는 보증금이 한 1억 정도로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어요. 부동산 경매가 됐네요. 왜? 이 지금 근저당권에 피담보 채무를 납부를 못 하신 거야, 임대인이. 그래서 은행이,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경매를 쳤어요. 이거 지금 임의경매라고 하는 건데요. 경매를 쳤어. 그럼 나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 임차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및 배당 요구 신청을 빨리 해야 돼요. 그걸 했어요. 근데 웬걸, 그 부동산이 3억에 제가 보증금 1억이라 그랬는데 딱 4억으로 감정평가가 나왔어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요, 변호사님 괜찮아요, 4억 정도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건 이제 해피한 거고, 해피엔딩이고, 경매는 유찰이라는 게 있어요. 20%, 30%씩 깎이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증금 중에 1순위인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찾아가고, 여러분들은 남은 금액을 찾아가는데 그게 1억이 못 미칠 수 있어요. 그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선수들 근저당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배당금을 받을 상황이 온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사례에서는 부동산을 낙찰을 받은 그 사람한테 저 이거 인도 다 했어요 라고 명도 확인서를 받지 않으면은 배당금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대항력을 갖추고 우선 변제권을 갖추고 그런 거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권리관계에서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이제 이 부동산의 1순위가 되는 거, 혹시라도 선순위가 있으면 그걸 확실하게 파악을 하는 거. 이거 잘못 고시하잖아요. 전세 사기도 될 수 있어요. 아, 이거 채권 최고액 5억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1억밖에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갚았거든요. 했는데 실제로 4억이야. 계약 체결할 때 내 못 받아.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고소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나 임차인들한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 임대차 계약 체결했으면 확정일자 받는 거, 그리고 딱 이사한 날, 이사 보통은 오전에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오전에 할 거고, 그러면 동사무소,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행정복지센터 가서 뭐 어떻게 전입신고 하든지, 뭐 온라인 전입신고 하든지, 어찌됐든가 전입신고를 꼭 하세요.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딱 인도해서 딱 정리는 잘 하고 계시고요. 꼭 이 점 양지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똑똑하게 임대차 계약을 잘 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현명하게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내용, 내가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이라도 뒤집을 수 없을까요? 아니면은 이런 문구를 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인이 이런 문구 삽입을 요청을 하는데 이건 동의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아닌가요?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